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안녕하세요. will be 경우 있는 밤 더 okay. 리더, 책 Move on 읽어주는 each and 남자 every 민경훈입니다.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방송은 듣다가 그냥 잠드셔도 좋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민경우의 경우 있는 밤 더 리더 네 번째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19절 미국의 민주당과 유럽의 중도 좌파 정당을 비교하는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체질은 대체로 정치 시스템이 만듭니다. 우파는 기존의 흐름을 이어가길 바라고 자본주의의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는 반면 좌파는 기존의 메인스트림을 기득권이라 보고 흔들어 놓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렇게 대치된 가치관을 가진 좌우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역사가 발전하고 사회가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다. 어차피 우파는 시장 친화적이기 때문에 어디나 비슷하고 정책상 대동소이하다. 국가적인 역량의 차이는 기존 기득권 체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좌파가 집권했을 때 어떤 지향점을 갖고 기존 질서를 얼마나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집권 경험이 있는 중도 좌파 정당의 차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민주당이 집권 중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은 강경한 미국의 국익 지키기 법률이다. IRA는 노골적으로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테슬라 같은 미국 전기차를 우대하는 법률이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 비율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도체법은 미국의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2,800억 달러를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 또한 철저한 중국 배제의 원칙이 담겨 있다. 이 두 가지 법률은 미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우격다짐이다. 유럽과 비교해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런 대외적인 강공인 동시에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는 법률을 우파인 공화당이 만든 게 아니라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 정부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은 유럽의 중도 좌파 정당들에 비해 보다 경제 성장에 친화적이다. 또한 미국의 국익을 지키려는 노력도 공화당과 비교해 결코 미온적이지 않다. 특히 통상과 관련해서는 공화당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대외적으로 더 강경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국과도 통상 현안을 협상한 경험이 있는 한국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공화당 정부는 안보상 동맹국에는 좀 더 여유 있고 너그럽게 큰 형님처럼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민주당 정부는 동맹들한테도 이익을 양보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한다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정치판이 막대한 기부금으로 굴러간다. 정치 자금이 민주당으로도 유입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유럽의 중도 좌파 정당에 비해 미국 민주당은 반기업 정서가 보다 약한 편이다. 피케티가 지적한 엘리트주의적인 면모도 유럽보다 약하다. 이는 미국이 비교적 신생 국가 쪽에 속해서 귀족들의 상류 문화가 오래 지속된 유럽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면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민주당은 유럽의 중도 좌파 정당보다 시야가 넓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별 차이가 없다. 미국에서는 집권 정당과 무관하게 세계 넘버원 국가로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칼같이 냉정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집권하나 민주당이 집권하나 국력이나 위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유럽은 다르다. 유럽의 중도 좌파 정당은 국력의 제고라는 가치나 지향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심이 적은 편이다. 피케티가 지적한 것처럼 좌파 엘리트 계층의 시야가 나라 안에서의 우파와의 권력 다툼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즉 국내용 정당의 느낌이 강하다. 또한 유럽에서는 우파를 포함해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이 국가적 위상이나 유럽의 힘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고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편이다. 오랫동안 유럽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미국보다는 처져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좋게 보면 미국처럼 대외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겠다며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착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력의 관점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자세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좌파 성향 정부가 들어서면 연대와 상생의 기치를 내걸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이 많아진다. 그리고 이런 무리한 정책이 뒤탈이 나서 국가적 역량이 무너지는 경우가 잦다. 대표적으로 남유럽 재정 위기에서 여실히 목격했다. 미국의 민주당은 다르다. 프랑스 사회당이 부유세를 만들어서 프랑스인 부자들과 기업들을 해외로 나가게 만든 전력이 있지만 미국의 민주당은 그런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법인세를 인상하는 정도에 그친다. 또한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측면은 있지만 유럽의 중도 좌파 정당들처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퍼주기 정책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의 3대국 중에서도 독일과 영국에 비해 프랑스가 국력이 조금 더 처지는 편이라는 점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좌파가 집권했을 때 국가별 노선상의 차이를 살펴보자. 영국에서는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제3의 길을 주창하며 온건한 개혁을 하면서 영국식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다. 독일에서도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가 지지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개혁을 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1958년 현행 프랑스 헌법이 시행된 이후 중도 좌파인 사회당이 2차례 집권했다. 프랑스와 미테랑과 올랑드가 대선에서 승리한 좌파 대통령들이었다. 이들은 중도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강한 좌파 정책을 밀어붙였다. 미테랑은 은행과 민간기업을 대거 국유화시켜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다. 올랑드는 부유세라는 폭탄을 설치해 경제적으로 자해를 가했다. 프랑스에서 만난 기업인들 중에서는 국가적 예상이 예전만 못한 이유에 대해 미테랑 집권기가 너무 길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 7년의 중임이 가능해 미테랑 대통령이 14년간 집권했다. 미테랑이 큰 혼란을 부른 정책 중 하나는 1983년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갑자기 낮춘 것이다.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테랑은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0세로 대폭 낮췄다. 장년층을 한꺼번에 퇴직시키고 빈자리에 젊은 층을 밀어넣으면 해결된다는 책상 위 아이디어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그 결과 갑자기 늘어난 은퇴자들을 먹여 살리느라 나라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이때 생긴 막대한 나라 빚으로 아직도 휘청거리고 있다. 이후 2010년 연금 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2세로 소폭 끌어올리기까지 27년이 걸렸다. 이를 다시 마크롱 대통령이 62세에서 64세로 끌어올렸고 이는 큰 마찰을 일으켰다. 적어도 미국의 민주당은 이런 프랑스 미테랑식 급진 정책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좌파와 우파란 말이 프랑스 의회에서 시작된 것처럼 유럽은 좌우 대립의 역사가 깊다는 점에서 스스로 자부심이 강하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국력을 키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 유럽의 중도 좌파 정당은 21세기에 들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간이 제법 길다. 미국의 민주당이 공화당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수권 정당으로 위상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과는 다르다. 특히 프랑스 사회당은 거의 형이화되었다. 2022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사회당 후보 안 이달고는 불과 1.74%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두 명의 대통령이 19년간 집권한 정당이고 이달고가 현직 파리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처참하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버림을 받았다. 독일 3인당도 예전만큼의 위상을 갖고 있지 않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당 연합의 중도 우파가 16년에 걸쳐 장기간 집권하자 염증을 낸 독일 유권자들은 2021년 총선에서 3인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총리는 전임자 메르켈보다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숄츠 행정부는
정권 출범 후 3개월 만에 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탄을 맞아 에너지난을 겪으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독일 여론조사에서는 3인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지 불과 7개월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기민 기사당 연합이 줄곧 지지율 1위와 정당을 유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3인당은 2022년 10월 총선에서 4년 만에 다시 정권을 내주게 된다. 영국에서는 보수당이 2010년 이후 13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진 탓에 노동당 지지율이 높았다. 폴리티코의 2023년 9월 조사에서 노동당 지지율은 45%로 보수당 26%보다 20%포인트가량 가까이 앞섰다. 보수당은 브렉시트 과정에서 국정 혼란을 많이 일으켰고 부패와 추문도 잇따랐다. 노동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반사 이득의 성격이 크다. 영국 총선은 2024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차기 총선에 가까워진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고 2030년까지 화석 연료를 없애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성장보다는 분배와 환경보호에 무게를 두는 노동당 정책들이 브렉시트 이후 저성장에 빠져있는 영국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다. 자, 5분은 교육편입니다. 교육편은 넘어갈까 하고요. 6분은 지정학인데 지정학에서는 이민자로 공력 키우는 미국, 난민 유입으로 분열적인 유럽 27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삶의 질편인데 이 부분 미국과 유럽을 비교한다기보단 좀 나머지 얘기를 하는 장이라서 제가 볼 때는 6장 또 가장 예민한 문제가 이민입니다. 인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6장 27절 6장 27절을 읽는 것으로 이 책은 일단 마감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전체적으로 소개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최근에 저희들은 이제 미국과 유럽 친서방 그러면 미국과 유럽을 양대 산맥처럼 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유럽이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 ICT 산업이 발전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갈라져서 지금은 확연하게 미국이 앞서가고 유럽이 뒤처지는 형국입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여러 군데서 목격되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유튜브 방송들에서 미국과 유럽의 변화상을 얘기해주고 있고 오늘 저희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여러 문헌 도서 중에서 특별히 부자 나라,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별히 저희가 이제 유럽의 몰락을 중시하는 것은 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미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니까 유럽에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어떤 희망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독일의 교육제도랄지, 핀란드의 교육혁명이랄지, 그 다음에 무슨 프랑스의 똘레랑스랄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이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제레미 리프킨의 책을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대비되는 유럽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식 가치관, 미국식 제도, 미국식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을 다시 재검토할 시점이 됐고 반면에 유러피안 드림이나 핀란드나 독일이나 프랑스에 걸었던 우리들의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을 소개했고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호 있는 밤 더 리더 네 번째 밤 어떠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을 했고 두 번째부터는 운동권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경우 있는 밤 더 리더 네 번째 밤을 여기서 접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오늘 마침 6월 10일이네요. 6월 10일에 대한 회한 또는 소회를 말해볼까 합니다. 87년 6월 10일 날 저는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약 한 2만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했고, 집회 끝난 다음에 거리로 진출해서 명동 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위대가 원래 6월 10일 날 그날 행사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었냐면 밤이 되면 철수할 걸로 예상했어요. 학교로 돌아올 걸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집회가 길어지면서 시위대 일부가 명동 성당으로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면서 6월 10일 이후에 6월 15일까지 한 5일간 명동 성당을 일대를 중심으로 제2차 시위가 벌어지면서 그게 6월 항쟁, 우리가 얘기하는 6월 항쟁의 첫 국면을 열었고, 저도 그 6월 10일 날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으로서 나름 열심히 참가했습니다. 화염병, 띠 같은 거, 화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거랑 실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84년, 85년, 86년까지는 화염병이나 이런 강목이나 이런 시위들이 많았고, 87년 초를 거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대중 노선을 주창하면서 비폭력 평화 시위를 주장하면서 강목, 화염병을 아예 안 들고 나가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죠. 그로부터 지금이 87년이니까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아이고, 13년, 24년이니까 한 37년 정도가 지난 셈인데, 하여튼, 저는 그 당시에 청년들은 좀 급진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문제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순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여튼, 군부 독재와 맞서서 굉장히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열정과 열의에 넘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궤적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그 6월 항쟁을 기억하는, 회고하는 바이고요. 네, 두 번째는 돌이켜보면 그 당시 우리와 같이 싸웠던 전두환 정권하고 경찰들, 공안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화되고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나름 역할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6월 항쟁을 조금 더 대승적인 관점에서 6월 항쟁을 크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점과 입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순수하고 깨끗하게 군부 독재를 몰아내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반면에 주체 사상이 어쨌느니 막스 레닌주의가 어쨌느니 이딴 식의 급진주의에 물들었던 건 있는데, 그거는 또 긍정적으로 계승할 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건 또 그런 차원에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두환이나 공안기관이나 이런 쪽도 사실은 공공연하게 주체사상을 담은 책자들이나 유인물들이 막 돌고 있는 판에 공안기관도 나름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양자가 이제, 그리고 특히 결정적이었던 거는, 지금 돌이켜보면 6.29 선언 같은 게, 그러니까 6월 10일 날 1차 대회가 있었고, 6월 18일 날 2차 대회가 있었고, 6월 26일 날 3차 대회가 있었는데,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저는 대학교 4학년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군부 내에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고 군부 헤게모니가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넘어가면서 노태우가 이제 뭐 김대중이랄지 제야와 일종의 타협을 한 거죠. 직선제를 갖고 타협을 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6.29 선언을 저는 6.29 선언, 그 다음에 90년에 3당 합당 같은 것들을 곰곰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민주주의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민주화한테 나 고생했고 열심히 싸웠고 난 이런 얘기하면 막 울라 그래. 당시 애썼고 그 다음에 사심 없이 잘 싸웠고 그리고 긍지 있게 돌아볼 일이지만 그런데 반미랄지 주체사상이랄지 이런 면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평가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29 선언이랄지 3당 합당이랄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했던 역할들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6월 항쟁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순수하게 싸웠던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반대로 주체사상이나 그 반미에 물들었던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의 시대가 열렸을 때 정말 그 쌓아왔던 주역들이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발전시키고 각 학생운동 내부에 있었던 부정적인 유산들을 청산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이 후자의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제도권에 그냥 쓸려갔어요. 거기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냐면 하나는 그러니까 자기를 엄정하게 반성하지 않으니까 출세주의가 만연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은연중에 학생운동의 급진주의가 지금 제도권 안에 너무 썰려가고 있는 거, 너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무슨 탄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불행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기회주의 또는 기회주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던 6월의 부정적 유산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첫 번째 시리즈로 이제 부자미국 가난한 유럽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친구들이 썼던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 학생들이 또는 인사들이 썼던 그 책들 중에서 아까 지금 얘기했던 출세주의나 그다음에 6월 급진주의의 불행한 유산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썼던 자서전을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저와 함께 그런 작업을 해보시죠. 신영복 채널 대표적인 웃기는 거죠. 신영복이라는 건 통역당 장기수인데 우리나라 간첩 넘버 5 정도 되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코미디 같은 일이죠. 왜 박헌영을 존경한다고 그러지?